세계 최고의 전차로 꼽히는 K2 흑표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 1차 도입분 180대 가운데 2023년까지 납기가 약속된 28대의 K2 전차를 올 6월에 조기 인도해주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6일 K2 전차가 우선 배치된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 공식 SNS에는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흑표 운용 교육을 받고 있는 폴란드 제2시 바르토시체 기계화단 소속 군인들의 현장 사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차 제조국이 도입국에게 운용 교육을 실시하는 측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K2 전차의 첫 해외 수출, 그리고 첫 해외 군인 대상 교육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대상이 한때 전차 강국으로 이름을 알렸던 유럽의 폴란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 전차 교육병 및 엔지니어 10명은 육군 기계학교에 입교했는데, 이는 개교 이래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의 군사 무기를 수입하고 또 훈련을 지도받는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25조 원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할 당시만 해도 일부 네티즌들은 어떻게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의 무기에 의존할 수 있는가라는 선입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들 가운데 남한과 북한을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한국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유럽인들도 아직 많습니다. 사실 폴란드 네티즌의 불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폴란드는 한때 바르샤바 조약군 중에서 소련 다음으로 가는 제2의 전력을 자랑하는 군사강국이었고, 윙드 후사르로 대표되는 기병 및 기갑부대는 동유럽을 넘어 유럽에서 제일 가는 최강의 군대로 이름을 떨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나토군과 직접적으로 맞붙을 만큼의 강력한 육군력을 보유했으며, 심지어 1970년대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차의 경우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차 모델이 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했는데요. 폴란드 국산 전차 중 가장 유명한 전차는 PT-91 트바르디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수출이 진행되는데, 말레이시아 수주전 당시 경쟁자가 한국의 K1M으로 폴란드 전차가 한국 전차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었으니, 현재 폴란드의 울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특히 폴란드는 PT-91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스텔스 전차인 PL-01을 무려 2013년에 공개하였으며, 당시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체득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최전성기 당시 384대의 T-72M과 232대의 PT-91 트바르디, 235대의 레오파르트까지 도합 85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할 만큼 강력한 전차 부대를 구성하기도 하였죠. 그러니 이러한 전차 강국에서 아시아 국가의 전차, 그것도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한국의 전차, 심지어 한 차례의 수출도 성사된 적이 없는 그 전차를 무려 980대나 구입하기로 했으니,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만 접한 폴란드 네티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여러 국방 전문가들과 실제 흑표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전차병들의 평가, 여기에 노르웨이가 진행한 성능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 전차 최신형 2A7 버전을 상대로 성능적 우위에 있다는 결과들을 접한 폴란드 네티즌들은 현재 K2 전차 도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현재 외신들은 한국산 무기 덕분에 폴란드가 유럽 최강의 지상군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 해외 매체 하이프앤하이퍼는 유럽 최강의 군대 탄생 폴란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상 유례없는 방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폴란드 전역을 지킬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얻은 것은 물론 미래에도 꾸준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첨단 무기 생산 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립으로 인한 미국의 시선이 분산되는 가운데, 폴란드가 지난해 자칫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크나큰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폴란드 현지 매체와 전문가 그리고 네티즌들은 한국과의 계약이 궁극적으로 좋은 계약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치우쳐 있던 수출 대상국이 이제 오세아니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는 쾌거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특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에 외신들 역시 변방의 국가였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방위산업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세계적인 방산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의 고드나서 기자는 한국 방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몇 가지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최신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빠른 납기도 가능하여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를 계약 체결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인도했다는 점, 여기에 자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생산 현지화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품질과 기술은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해외 제품 대비 우월한
경쟁력을 지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드나서 기자는 한국은 이제 수익성이 좋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미 155mm 포탄을 미국에 수출한 전례가 있고 차기 전술훈련기, 차기 군함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로 올라와 있다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궤적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에 현재 전 세계의 갈등과 긴장 상황에 따라 한국이 앞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할지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의 보도처럼 한국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요. 70년 전 단 한 대의 자주포나 전차도 없어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국가가 이제는 도리어 미국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유력한 수출 품목은 바로 미 공군, 해군이 추진 중인 전술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의 카이 T-50A입니다. 지난 9월 18일 미 해군의 UJTS에 관한 새로운 정부 제공 요청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미 해군이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일정, 두 번째 비용, 세 번째 성능 순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미 해군이 훈련기 납기 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운용 중인 노후화된 훈련기의 잦은 결함으로 인해 조종사 부족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또한 미 공군 훈련기 도입 사업인 APT를 따낸 보잉의 T-7A가 각종 문제로 인한 상당한 납기 지연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T-7A는 UJTS에도 제한되었지만 미 해군의 RFI에서는 사실상 일정을 강조하면서 T-7A에 대한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라 봐도 무방하죠. 현재 미 공군과 해군은 모두 극심한 파일럿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1950년대 초에 만들어진 G2사의 J85 엔진을 단 T-38C 탈론2Z 훈련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엔진의 노후화 및 결함으로 인해 훈련기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급감소하여 공군 조종사 양성 훈련 계획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해군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생한 T-45 고스워크 엔진 파열 사태를 비롯해 2023년 T-45를 통해 훈련을 받은 조종사 비율은 겨우 71%, 역대 최저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보잉의 T-7A의 납기는 기존 일정에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7일 내셔널 디펜스에 따르면 최근 정보회계 감사원 GAO 보고서에서 T-7A의 납기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귀중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모든 디지털 엔지니어링,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급 접근 방식에 대한 초기 저율 생산 결정까지는 아직 수년이 더 남았으며 특히 보잉은 세부 데이터의 3분의 1만 공군에 제공하면서 시험 계획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횟수의 비행을 수행해야 하는 공군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조종사 부족 문제 해결은 시급한 상황인데 보잉 T-7A는 아직 개발조차 완성되지 못해 몇 년이 더 소요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니 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 해군 입장에서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A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최대 600대에 달하는 대규모 수출이 장밋빛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을 통해 얻게 되는 막대한 규모의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소총 한자루도 생산하지 못했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에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한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한 것이죠. 한국 방위산업의 굴곡진 역사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 역사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사실 방산업계는 그 특성상 민수사업과 달리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고 말하지만 방산업계만큼은 저조한 영업이익에도 아니 심지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연구개발 생산이 진행되는데요. 김영우 전 병무청장은 방산기업들이 애국자라면서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군인 정신으로 업무에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LIG-넥스원, 풍산과 같은 방산업체들을 방문하면 한 가지 꼭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태극기죠. 공장 현장에도 사무실 내부에도 어딜 가나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자들이 회사를 다닌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나라의 안보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지난 8일 미국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로 발송된 한 통의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신인은 재미교포 강충강 여사로 편지 내용은 본인이 사후에 받게 될 개인연금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을 모두 ADD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기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이 자랑스러웠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국방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원본도 공개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종승 소장님께 드립니다. 제 이름은 강충강입니다. 초대소장 신흥균 장군님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 공부한 후 24년간 특수아동평가와 카운셀러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망 이후 받는 연금 100만 달러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한국 방산 발전을 위해서 증여할 예정입니다. 투명성이 중요하오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담당자를 통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과 텍스 아이디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동생이 먼저 죽으면 제 조카가 유언 집행자에게 그들이 연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정보를 받은 뒤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저는 무궁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전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더 세계가 놀라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경심을 담아서 강충강 올림. 오늘날 한국방산이 이룬 쾌거에는 강충강 여사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1970년 ADD 창설에는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내오는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50여 년간 지대지 미사일, K9 자주포, 잠수함, K2 전차, 단장 로켓 등의 핵심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 쾌거 뒤에도 ADD가 독자 구축한 기술들이 배경이 되었죠. 한국 방산을 폄하하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 방산 쾌거 이면을 보면 전쟁을 부추겨 이득을 취하고 분단의 아픔을 악용하여 세계 무기상이 되려 한다며 멀리서 보면 희극일진 몰라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살기 위해 개발했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이 같은 아픔을 또 겪지 않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힘이 없는 평화는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비극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